네,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 시장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매일경제 신문으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당연히 일면을 봐야겠죠. 제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데이터 3법 연내 처리해야 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인공지능, 즉 AI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전일 밝혔습니다. 전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19에 참석해서 이 말을 했는데요. 국내 기술 기업의 개발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뷔 2019는 어떤 행사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행사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가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무엇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분야의 개발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는 대회에 참석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사에서도 처음이다 이렇게 그 행보를 보인 건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이미 2006년도부터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사내에서 그 개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외부에 개방을 해서 지금은 국내에서 아주 최대, 이번에도 2,500명이 참가하는데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데 주제가 거의 AI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두 가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3법,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데이터 3법인데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 3법이 사실은 소관 부처별로 다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어떤 법률과 관련돼서 접촉이 되면 세 가지 부처에서 각각 규제가 들어와요. 네. 이런 그 규제를 이제 풀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의회 국회에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법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 때 잘하면 통과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의미 있는 게 AI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년 대비 약 한 50% 정도 증가된 액수예요.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이번 직접 참가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AI에 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겠다,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분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AI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수준인가요? 네,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AI와 강조하게 된 어떤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지난 7월 4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7월 4일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에 직접 네. 가서 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때 손정희 회장이 문 대통령한테 전한 메시지는 지금 한국은 AI 산업이 미국과 심지어 중국한테도 뒤처져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계기가 됐던 걸로 전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AI 기술 격차가 2016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기술 격차라는 건 미국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있으니까요.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016년도만 해도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줄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간 거예요.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줄여나갔고요. AI 전문 기업 엘리먼트 AI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상급 AI 인력 중에 46%가 미국에 있고요. 11.6%가 중국에 있다.
한국은 거의 뭐 이 올라가 있지 못할 정도의 바쁘네요, 어떤 한국 수준입니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1조 7천억 원 많은 액수라고 한다면 많은 액수지만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이 투자했거나 혹은 유럽, 일본이 투자한 것에 비하면 늦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늦더라도 지금 빨리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것이 또 한국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AI 산업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 지켜봐야 될 일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가 또 AI를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얼마나 발전을 이뤄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의 AI 동맹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미래 ICT 뭉쳐야 산다. 이통 1위 국민 메신저 적과의 동침입니다. 여기서 뭐 SK텔레콤과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전일 두 회사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찌 보면 SK텔레콤은 카카오와 뭐 내비, 음악 등 플랫폼에서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천억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드디어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SK텔레콤과 이 카카오의 경쟁 끝에 손을 잡게 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SK텔레콤은 이통 3사 중에 혼자 거의 아직까지도 남아서 카카오와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동 3사의 KT라든지 LG 플러스는 이미 카카오와 여러 가지로 제휴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이었습니다. SKT의 최태원 회장과 그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국내 시장을 글로벌 외국 기업에 내주게 생겼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인식을 같이 한 그 결과가 2개월 후 이렇게 전략적 제휴로 돌아섰는데요. 군사 정치, 군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맹이란 같은 적을 공유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동맹을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그 적을 같이 바라보는 그 관계를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SKT와 지금 카카오는 동맹을 넘어서 혈맹으로 완전히 공동의 적을 바라보는 혈맹으로 지금 뭉쳐진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공공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국내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포털 그러면 그 구글이라든지 외국 포털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네이버 다음이 엄청나게 그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 들이 이미 플랫폼들 시장이 좀 변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경각심이 각 기업마다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T와 LG유플러스와 카카오의 제휴와 다른 점은 아까 제가 혈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다. 피를 나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분을 나눴습니다. 3천억 원 정도의 지분을 SKT가 카카오 지분을 매수해서 2.5%의 지분을 확보, 그러니까 카카오의 4대 주주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꾸로 카카오도 역시 3천억 원 정도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 SKT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1.6% 정도의 지분을 서로의 어떤 주주가 되는 그런 정도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가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이통 3사와 제휴한 사업은 각각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KT와 지분을 맺진 않았지만 제휴를 한 것은 가장 최근입니다. 8월 달에 KT의 자회사와 그다음에 카카오가 제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점에서 제휴를 했지만 제가 눈길을 끄는 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은 요즘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젊은 30, 40대 또 20대가 싱싱이요? 싱싱이. 달리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거든요. 그것 역시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가 나오는 어떤 그 사업입니다. SKT와 카카오, 아까 제가 피를 나눈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예요.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T는 2,799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카카오는 월 이용자가 3,500만 명인데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그 시너지 효과는 사실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KT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KT 역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역시 그 안에 빅데이터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콘텐츠를 적용한 뭐 5G 요금제, 사실 카카오가 이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하는 이유가 5G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카카오가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통 3사와 제휴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 U+와는 카카오 VX와 스마트홈 콘텐츠 서비스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휴를 했습니다. 아까 SKT 말씀을 드렸지만 SKT의 사업 부분은 한 분야에 뭐 이렇게 집중됐다기보단 네.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거의 전 분야, 통신, 커머스, 뭐 미래 ICT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앞으로 또 이 이통 3사 벌이는 그런 제휴와 그 제휴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지켜볼 만한 그런 기사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얘기가 그럼요.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 경쟁 상대에서 이제는 상생으로 넘어선 SK텔레콤과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2면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목 확인해 볼게요. 마구른 중국의 4중 전회, 시진핑 절대 권력 분수령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즉 4중 전회가 전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홍콩 시위 사태 등으로 대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어떻게 또 극복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4중 전회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조금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4중 전회가 뭔데 각 신문마다 중국의 4중 전회해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중전회라는 건 중앙정치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전당대회가 열리고 2,000명이 참석을 해서 5년마다 무엇을 뽑냐 하면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205명의 중앙위원을 뽑으면 전대는 다시 열리지 않아요. 5년 동안 열리지 않는데 단 5년 동안 이 중앙위원들이 매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중국을 이끌어갑니다. 205명이. 자,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 중앙위원회는 7차례 열리거든요. 왜 5년 동안 7차례 열리냐면 첫 번째 해에 매년 한 번씩 열리긴 하지만 첫 번째 해에 2번에 걸쳐서 중전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2번 열립니다. 나머지 3해는 한 번씩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열리는 중전회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역할만 하고요. 그 해에 이중전회가 또 열리거든요. 이중전회는 국가직을 인선하고 3중전회는 집권기간 동안에 이념을 만든다면 자, 오늘의 4중전회가 중요합니다. 4중전회는 그 중앙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그것을 수정할 거냐 말 것이냐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건설 방향을 수정하고 새롭게 바로잡는 그런 해가 이제 4중전회거든요. 자, 이 4중전회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중전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전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 시진핑이 중국 굴기를 넘어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자라고 이제 크게 소리쳤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이고 또 나머지 시진핑이 나머지의 어떤 그 3년 동안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4중전회 결과 나흘 후에 이제 나옵니다. 4중전회에서 어떻게 이 발표를 할 것이냐가 주목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겠죠.
네, 지난 2년을 이제 평가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상당히 큰 구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4중전에선 그렇다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진핑, 그러니까 시진핑의 중국이 좀 그 전에 어떤 중국보다 좀 다른 점은 시진핑에게 엄청난 권력을 집중시켜줬거든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가 굉장히 잘 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 국가이긴 하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전대를 열어서 지도부를 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지만 보통은 5년 더 연장해줘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은 정권을 완전히 교체합니다. 자, 이번 4중전 회에서 혹시나 시진핑 후계자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이냐가 이제 주목되는 어떤 지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천민어 충칭시 당석이라든지 후춘화 전 국무원 부총리 이 두 사람이 상무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205명의 중앙위원 중에 7명의 상무위원을 또 뽑거든요. 그 7명의 상무위원이 중국의 굉장히 7명의 완전히 대단히 높은 그런 네. 그 직입니다. 7명이 다 중국을 이끌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7명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안 된다면 후계자를 아직 인선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암시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 노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뭐냐면 시진핑이 워낙에 지금 그 황제라고 불리듯이 권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후계자를 선정해 놓으면 권력이 또 레임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결코 아직은 후계자에 대한 어떤 암시조차도 안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콩 시위. 굉장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아픈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을 어느 정도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그 지적하느냐, 이 두 부분이 안 됐다라고 지적하느냐, 아니면 언급조차 안 하고 시진핑이 그것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넘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중앙위원회 네. 4중전에 어떤 그 주목되는 눈길이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중전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이제 이번 4중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조간브리핑 네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15면에 실린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중국 전방위 배터리 공습, 한국 눈 뜨고 따라잡힐 판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의 뒤를 이을 한국 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거세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중국은 무섭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중국에 잡아먹히면서 지금 업계 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에서 우리가 빼앗긴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배터리 산업의 약진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이번 기사는 좀 심각합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반도체가 우리가 강국이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에서 우리는 하나의 특정 부문에서 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일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원료 부분 는 우리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건 네. 일본 시장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제조를 하는 그 제조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들여다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원료 시장이 있고 제조 시장이 있고 또 소재 시장이 있고 또 이제 재활용 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지금 약진 정도가 아니라 장악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원료 시장을 들여다보면 남미 아프리카의 광산을 인수하고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 시장을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30%각 부문별로 30%에서 많게는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제조 시장은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던 국내 3사가 있죠. 강점을 보이던 시장인데 중국의 CATL 중국 회사의 점유율이 26%로 세계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재활용 시장 역시 6만 7천 톤의 배터리를 회수하고 있다.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이렇게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디스플레이 시장을 빼앗긴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일단 정부, 그러니까 투 채널에서 비슷합니다. 정부 채널은 뭐냐면 용지 선정부터 기술 개발 지원까지 또 이제 그 규제 철폐까지 아주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은 그것에 힘입어서 인재 영입, R&D 투자 또 제품 상용화를 발빠르게 하고 뭐 투자 개발 품질을 제고하고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완전히 총력전을 기울인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데 네. 그 양상과 이번 2차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계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중국 측의 배터리 시장이 눈뜨고 코베이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그래도 2차 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일부 눈에 띄기는 했었는데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으로 LG와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3사인데요. 삼성 SDI가 전일자 1% 넘게 올라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중소형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꼽힙니다. 전일장 5%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후성은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성의 주가가 0.23% 밀리며 8,6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즈머트리얼즈와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LNF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3에서 6%대 동반 강세 흐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배터리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자,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장밋빛이었고 지금 네. 그 종목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중국이 굉장히 잠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뒤처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 2차 배터리 시장은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이것도 반도체 시장과 좀 디스플레이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과 비슷해서 상위 5개사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국내 3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중국 회사,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이 5개사가 과점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기 위해서 아주 조 단위로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과점, 어떤 식으로 이 과점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국내 3사가 얼만큼 선전을 기울이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미국의 금리나 한국 증시에는 일단 호재, 이 30일 파월 발언이 변곡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제 확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미연준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온통 거기에 신경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고 있는데 시장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10월에 이제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시장에서는 90% 이상 이게 1.5%에서 1.75%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바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이제 금리 인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장 반응은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어라고 조금이라도 암시를 한다면 네. 그다음부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는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사실상 증시는 호황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받는 영향이 첫 번째는 그래 하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또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증시는 반응이 좋을 겁니다. 지금도 그 증시에 이제 영향을 일정 정도로 미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 파월의 의장이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어 한 순간부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고민. 그럴 정도로 사실 미국 경기가 침체돼 있을까? 내년에도 계속 인하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돼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선행으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때까지 어쨌든 또 지켜봐야 될 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의 타결 여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그것 역시 또 이번에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10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네.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면 일단 금리 인상은 딱 자금을 다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채권 등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이 자금이 이탈될 텐데 금리 인하의 결정은 일단 증시가 화랑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입니다. 추가 금리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지막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